안녕하세요. 기초간호 임상실무 내용을 최신 문제은행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심으로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과 요약해야 되는 것들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체보호대 적용독기에서는 원칙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필요시 처방은 안 된다.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환자 및 보호자 동의서 있으셔야 되고 억제되는 지속적으로 계속 묶어놓는 게 아니라 2시간마다 30분간 풀어놓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피부 자주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뼈 돌출 부위는 패드를 꼭 대주시는 거 필요하고 침대 틀에다 고정하셔야 되죠. 난간에 고정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그리고 억제되는 크로버 히치로 매듭법을 하시고 응급 상황 시에는 쉽게 풀릴 수 있는 매듭을 하시되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보호대의 필요성을 재평가해서 보호대 사용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신체 보호대 억제대 종류 그림하고 한번 맞춰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자켓 억제대죠. 자켓 억제대는 진압력 저하가 있거나 혼돈 환자,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에게 환희 위에다가 재킷 모양으로 적용을 하시는 거죠. 매듭은 고리 매듭을 지으실 수 있겠어요. 네, 벨트 억제대가 있는데요. 벨트 억제대는 누워서 하는 형태죠. 누워서 차나 휠체어 이동할 때 환자의 허리를 한 바퀴 돌려서 적용하는 형태가 되시겠어요. 장갑 억제대는 혼돈 환자가 자신이 손으로 긁거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형태고 손가락을 약간 굴곡시킨 상태에서 패드를 손을 감고 회기붕대를 적용한 다음에 이제 장갑 억제대를 하실 수가 있죠. 손목, 발목 억제대 같은 경우는 손의 발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침습적인 처치를 해놨는데 잡아 빼거나 했을 때 적용하실 수 있죠. 매듭은 이 손목, 발목 억제대 같은 경우에 클로버 히치 매듭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팔꿈치 억제대가 있는데 영아나 어린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을 방지해서 수술 상처나 피부 병변의 손상을 방지하는 거죠. 억제대에 팔꿈치를 댈 때는 팔꿈치 주위를 이제 억제대를 대고 감싼 형태로 적용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리고 클립망이 있어요. 활동적인 어린 아이가 침대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거, 낙상 방지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거 클립망이 되시겠어요. 15단원 더운 것과 찬 것의 적용 돕기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온요법부터 살펴보시면 온요법의 효과 이거 알고 계셔야겠죠? 혈관의 확장, 무쇠혈관의 투과력이 증가되고 세포 대사가 증가되고 염증 과정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근이 이완되고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될 수 있죠. 그래서 월경통 환자 복부라든지 저체온 환자 겨드랑이 편마비가 있는 팔에 이제 온요법을 했을 때 효과적인 적용 방법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금기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원인 모를 복통이라든지 충수돌기염, 귀의 염증, 치주염, 혈관의 확장으로 출혈의 위험이 있을 때 환웅을 지연시키고자 할 경우 그 외에 개방상처가 있거나 순환장애, 의식장애, 감각장애가 있는 경우는 금기가 되실 수 있죠. 그래서 문제로는 충수돌기염이라든지 치통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온요법을 적용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온요법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더운 물주머니와 열램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더운 물주머니는 물의 온도 36에서 52도씨의 물이죠. 그 주머니의 물이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채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잠근 다음에 거꾸로 들어봐서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잠그기 전에 공기를 제거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적용하실 때는 커버나 방포로 싸서 물주머니를 싼 다음에 피부에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적용하는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를 적용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열램프 같은 경우는 히트램프죠. 30W인 경우에는 30cm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고 40에서 60W는 45에서 60cm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용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이 열램프 같은 경우도 20분 정도 유지를 하시고 5분마다 불편감이 있는지 화상을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치료 부위에 뭐 발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냉요법의 효과도 같이 보시면 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 투과력이 감소되고 세포대사 감소, 염증이 감소, 근수축, 관절 활액점도가 증가되고 지혈 목적으로 많이 할 수 있죠. 출혈이 있을 때 급성기 환자에게는 냉요법을 적용하셔야겠죠. 특히나 부종이 심한 편도선 수술 환자 목이라든지 골절 부위 발목, 염자 부위 발목 이런 경우에 냉요법을 적용하셔야지 그 부종이 가라앉고 지혈도 되는 분 나타나실 수가 있겠죠. 금기는 혈액의 순환장애 증상이 있는 환자, 외상으로 조직이 파괴된 환자, 빈혈 환자, 소아나 노인 환자, 그 외 개방 상처가 있거나 순환장애, 의식장애, 감각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냉요법 금기가 되시겠어요. 냉요법에도 대표적인 게 얼음주머니와 얼음칼라가 있는데요. 얼음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 얼음이 모난 부분이 없이 잘게 깬 얼음을 사용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더운 물주머니와 마찬가지로 주머니에는 얼음을 2분의 1, 3분의 1 채우시고 뒤집어 보는 거와 커버를 사용해서 치운 상태에서 환자에게 적용하는 거 똑같이 하실 수가 있겠죠. 아이스 칼라는 편도선 수술 후에 출혈 방지와 염증 방지, 그리고 동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적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도 수술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요법 했을 때 온요법과 냉요법이 나올 때는 냉요법을 골라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냉을 살펴봤을 때는 항상 금기를 잘 알고 계셔야겠고요. 모두 적용할 때 20에서 30분 정도를 적용한다.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다. 그 피부 상태나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섭취량 배설량 측정 돕기 살펴보시면 섭취량 배설량 같은 경우는 몸의 균형을 알아보는 거죠. 수분의 양이 적절한지 섭취와 배설이 균형을 이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섭취량 같은 경우는 경구로 섭취한 모든 것들을 포함이죠. 식간에 마신 물도 포함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경구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체내 주입, 기타 용액이겠죠. 피하 주입, 배액간 주입액, 관장 용액, 그리고 정맥으로 주입되는 수액 종류들이 포함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얼음은 구강으로 섭취했을 때 반을 수분량으로 측정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배설량에는 대표적인 게 소변이 되시겠고 토물, 설사, 누공부의 상처, 궤양으로부터 배액, 흡인기구로부터 배액 등 모두 포함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설사는 포함이지만 정상적인 대변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호흡도 과도한 호흡이라든지 심한 발한인 경우에는 배설량에 포함하시고 원래 일반적인 상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섭취량 배설량이 측정이 필요한 대상자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금식 상태라서 정맥을 주입 중인 대상자나 유치도뇨관으로 소변이 배출되고 있는 대상자는 측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약물 같은 경우 뇌압화강제, 강심제, 배뇨량을 증가시키는 약품을 사용했을 때 섭취량 배설량, 수분 균형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수분 손실로 수분이 섭취가 필요한 환자, 그러니까 탈수가 심한 대상자죠. 그런 경우에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하셔야 되고 수분 정체가 심한 수분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는 부종이 심한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종이 심한 대상자도 이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하셔야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수분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강에 섭취하는 게 연화곤란이 있다든지 해서 섭취를 못하는 경우에도 균형에 맞게 드시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하실 수 있겠어요. 산소화 부분에서는 습도 유지, 산소호흡 돕기와 기도흡입과 기관절개의 간호 돕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습도를 유지할 때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가습기 같은 경우는 수증기 분출 방향이 환자의 호흡기 쪽으로 향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가습기에는 멸균 증류수를 채우시고 24시간 주기로 물을 교체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산소 호흡 돕기를 하실 때는 산소요법을 하는 경우는 화재를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전기가 많이 나는 모직 담요 같은 것들은 피해 주시고 정전기가 많은 제품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면 제품을 이용하는 거 필요하시고 금연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산소 유량계에는 작은 공이 있는데 그 공이 가운데 부분이 처방된 산소 흡입량과 일치하도록 맞추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흡입 같은 경우에는 흡입 압력을 100에서 120mmHg로 맞추시고 한 번 흡입할 때는 10초 내외로 흡입을 해주셔야 되겠고 흡입 간격은 20에서 30초, 전체 흡입 시간은 5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어요.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산소증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기관절개관 같은 경우에 내관은 과산화수소로 세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산소요법 중에 비강 캐뉼라, 단순 마스크, 비제온 마스크, 벤츄리 마스크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비강 캐뉼라 같은 경우는 코에 삽입하는 걸로 8시간마다 제거를 해서 이 비강 간호를 좀 신경 써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식사 시에 산소요법 하시는 분들은 비강 캐뉼라로 바꿔주셔야지 식사가 가능하실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스크 한 사람들이 이 비강 캐뉼라로 바꿔주셔야겠죠. 그 단순 마스크는 적용하고 있을 때 이 습기가 차기 때문에 2시간마다 그 물기를 좀 닦아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비제온 마스크는 마스크 종류 중에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거고요. 벤츄리 마스크는 정확한 산소를 공급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주로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상처 간호 돕기 살펴보시면 창상 감염 예방을 위해서 드레싱을 하실 때는 항상 무균술, 멸균법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 필요하죠. 광선을 직접광을 하시는 거 필요하고 드레싱 세트 같은 경우는 철저한 무균술을 지키면서 직전에 열어서 소독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드레싱을 다 사용한 후에 혈액이나 점액이 묻게 된 경우에는 항상 찬물로 헹구고 더운 물과 비눗물로 씻는 거 필요하시죠. 단백질 응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수술 상처 같은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드레싱이 흠뻑 젖어났다. 그럼 교체하지 말고 추가로 꺼즈를 덧대시는 게 필요하죠. 왜 그러느냐?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드레싱 형태는 드라이 투 드라이, 건조 대 건조가 있고요. 습기 대 건조, 웹 투 드라이가 있겠어요. 건조 대 건조 드레싱 방법은 배액이 거의 없고 조직 이렇게 손상이 없는 상처, 1차 융합될 수 있는 상처에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습기 대 건조, 웹 투 드라이인 경우에는 정맥류의 궤양이라든지 욕창, 3도 화상 환자 드레싱에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같은 경우는 젖은 꺼즈를 이제 상처 위에 덮고 그 위에 건조한 꺼즈를 얹는 형태로 드레싱을 하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드레싱 종류 중에는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친수성 분자하고 소수성 폴리머가 같이 있어서 이 상처 표면을 습하게 유지하면서 외부에부터 균 침투를 방지하는 드레싱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드레싱 소독하시는 순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염이 덜 된 부위에서 심한 부위로 드레싱을 해주시고 원을 그리시는 경우에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셔야 되고 절개 부위가 있고 배액관이 있다 하는 경우는 절개 부위 먼저 소독을 해주셔야 되죠. 왼쪽 오른쪽을 닦으실 때는 왼쪽부터 닦으시고 위아래가 있는 경우는 위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레싱을 소독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욕창 간호도 살펴보시면 욕창은 마찰력과 음정력,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손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적어도 2시간마다 마사지나 체위 변경을 시행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 일정 간격으로 수동적 관절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체위 변경 시에는 특히나 환자를 끌지 않고 들어 올려야 하고요. 압력을 분산하기 위한 도구를 이용하실 수 있죠. 에어 매트리스 도움이 되지만 도넛 모양 쿠션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시겠어요. 침상에 주름이 없이 젖지 않은 상태 충분한 영양 공급, 고단백식이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욕창이 호발할 수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무의식 환자라든지 마비, 실금, 몹시 마른 환자, 노인, 부종이 심한 환자, 당뇨병, 이완기압이 60mmHg 이하로 체크되는 사람들은 욕창 고위험군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욕창이 발생했을 때 단계 드레싱 보시면 1단계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 홍반이 있는 경우죠. 절개된 상처가 없이 붉은 상처를 띠고 이렇게 붉은 피부 상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 1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압력을 완화하는 간호를 시행하시고 체위 변경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욕창이 이렇게 1단계부터 시작이 된 경우에는 그 부위를 마사지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2단계는 표피와 진피가 침범된 개방된 상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부터 폐쇄 드레싱을 적용해 주셔야겠죠. 3단계는 피하 조직층이 침범되고 괴사가 된 상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과적 중재라든지 괴사 조직 제거하는 술기가 필요하시겠어요. 4단계는 근육이나 뼈, 지지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 입은 상태죠. 외과적 중재가 필요한 상태이고, 피부 이식이나 데브리먼트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하실 수 있겠어요. 붕대법 적용할 때 주의점 살펴보시면, 관절은 약간 굴곡된 상태에서 감으셔야 되고, 뼈의 돌출 부위에는 꺼즈나 면패드 대셔야 되고, 매 한두 시간마다 순환 상태를 계속 점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매듭은 상처 위나 피부가 민감한 부위에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고, 젖은 드레싱이나 배액이 있는 상처 위는 좀 느슨하게 감아주셔야지 마를 때 꽉 조이지 않겠죠. 체간 부위보다 높이시고, 정맥기관을 증진하기 위해서 말단에서 체간으로 감아서 올라가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그 말단 부위는 항상 노출을 시켜서 그 부위의 순환을 관찰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색깔, 감각, 온도, 부종을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바인더 같은 경우는 상처 지지나 고정 그리고 보온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죠. 바인더 같은 경우는 견고하고 균일한 압박을 주는 형태이고, 피부에 직접 부착되지 않으므로 제자리에서 밖으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팔이나 팔꿈치 점박을 지지할 땐 삼각 바인더, 출산 후 젖분비 감소를 위해서는 유방 바인더, 복부 수술에는 직선 복대, 다두되는 복부 근육을 지지할 때 T자 바인더는 직장이나 회음부 드레싱 고정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붕대 종류 한번 살펴볼게요. 환행대가 있죠. 밑에 그림과 같이 보시면 환행대는 처음과 끝에 감는 형태죠. 그래서 붕대 시작할 때 마지막에 감는 형태 뭐냐 하면 환행대. 그 자리에 똑같은 형태로 감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행대라고 있는데요. 드레싱을 가볍게 고정하는 형태죠. 듬성듬성 감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나선대가 있는데요. 주위 굵기가 비슷한 곳에 감으실 수 있죠. 손가락이나 상박부, 몸 등의 드레싱을 감을 때 사용하실 수 있죠. 2분의 1이나 3분의 1 지점을 이제 올려가면서 감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나선형 모양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선대가 되시겠어요. 나선 절전대는 점박이나 다리 등 같이 굵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위에 감을 때 사용하실 수가 있죠. 두 번 환행대를 감은 후에 비스듬히 감아 올리면서 3분의 2 지점을 겹치도록 하면서 감는 형태가 되시겠어요. 팔자 붕대는 팔꿈치나 발꿈치,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이용하실 수가 있죠. 붕대를 어슷하게 번갈아며 돌려가면서 팔자 모양으로 부위를 올려감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기대, 절전대는 절단면이나 말단 부위, 손가락 끝, 손, 발, 머리 등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머리 위나 이제 손에 이제 절단된 손 부위를 감으실 때 사용하는 게 회기대, 절전대가 되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나선붕대 맥수대가 있는데요. 여기는 감아놓은 게 보리 이상 모양이다 돼 있어요. 엉덩이나 어깨, 유방, 엄지손가락을 감으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골절 간호도끼에서는 석고붕대가 나오는데 이제 석고붕대는 고정화하고 동통을 예방하고 전이 예방하고 중첩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감으실 수가 있겠죠. 석고붕대 하실 때는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심장보다 이제 다리를 좀 팔이나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석고붕대를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 건조할 때 얘가 24시간에서 48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겠어요. 그 동안에 이 단단한 침뇨나 나무판을 깔고 그 자세를 좀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젖은 상태에서 마르기 때문에 오한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젖지 않은 쪽 발은 담요로 보온을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체간석고라고 해서 복부 부위에 이제 붕대를 감은 경우에는 석고붕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복부 팽만이라든지 오심, 구토 증상이 있죠. 이런 거를 잘 관찰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붕대를 한 후에는 항상 감각이나 운동, 순환장애, 동통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의사나 간호사에게 좀 보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견인장치 같은 경우는 골절편을 이제 마찰을 줄이고 이제 골절편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뼈를 직선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형태가 견인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견인할 때 주의할 거는 추가 빠지지 않았는지 자주자주 확인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주 확인을 하고 추가 매달려 있는지 보시고 임의로 덜으시면 안 되는 거죠. 환자의 요구라든지 화장실 갈 때 추를 내리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고 이게 추가 달려 있으면 자세 변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욕창 간호를 좀 신경 써서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수술 간호도끼 살펴보시면 수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이것도 먼저 아시면 연령 영향 미치죠. 노령의 경우일수록 위험하실 수 있죠. 그리고 영양 상태나 비만, 심적인 상태의 질병 특히 당뇨, 약물 같은 경우는 항응고제, 스테로이드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수술 환자들은 다 수술 전에 교육을 하죠. 그래서 수술 합병증을 수술 전에 교육을 해주셔야지 이게 이제 미리 학습이 돼서 수술 후에 바로 시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금식이라든지 심호흡 교육, 조기 이상 이런 거 교육은 언제 하느냐? 수술 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술 전날, 당일, 수술 후에 시행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수술 전날에는 휴식을 취하시고 10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관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수술 전날에 하셔야 되고 매니큐어 같은 것도 제거하셔야 되겠죠. 수술 부위를 준비하시는데 이제 상모나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수술 부위보다 좀 넓게 하시는 거 필요하죠. 상모하실 때는 털의 남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제모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의 민감성을 검사한 후에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수술 당일날 해야 되는 거는 속옷 제거하기, 의치 및 보철기 제거하기, 귀중품 보호자한테 맡기기 이런 것도 필요하시고 배뇨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방이 내리기 직전에 삽입을 해주시고 수술방에 이제 유치도뇨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소변을 한번 보고 가도록 교육하시는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술 전 투약인 수술 30분 전에 대부분 투약을 많이 하고 데메론이라든지 몰핀, 아트로핀 같이 이제 안정제와 분비물 감소를 위한 약물들을 투약하실 수 있겠어요. 수술 후에는 의식 상태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흡인 예방을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고 활력중으로 계속적으로 측정하시고 수술 부에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어요. 삽입된 배액관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자세는 의식이 없는 동안에는 앙하이를 하시고 고개를 옆으로 하시는 거 필요하고 의식이 회복되면 반자이 앉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금식 후에 시기를 진행할 때는 우선은 물을 먼저 드시는 거 필요하죠. 물, 미음, 연식, 상식 순서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어요. 수술 간호도끼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 예방 활동들이 제일 중요하죠. 보시면
폐합병증에는 폐렴과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조기 이상이라든지 심호흡 경련, 기침을 많이 하실 수 있죠. 기침 같은 경우에 수술 부위가 울려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손으로 지지를 하거나 필요시 진통제를 투여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 수분 섭취, 이제 금식이 끝난 후에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객담이 이제 묽어져서 배출되기 쉽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 강압 폐활량계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강압 폐활량계는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숨을 들이쉬는 거죠. 호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흡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어요. 그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을 위해서는 다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좀 운동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조기 이상하거나 대퇴사두근 운동, 항혈전 스타킹, 간헐적 압박기구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뭐 앞에서 상처 소독할 때 나왔듯이 24시간 이내 드레싱 개봉하지 않고 배관 양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드레싱을 할 때 철저한 무균수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장폐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 회복 시까지 금식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부 통증이나 구토, 장음, 소실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고 금식을 계속 유지하는데 환자가 입마른 감을 심하게 호소할 때는 얼음 한두 조각을 입안에 넣어준다든지 꺼지를 물을 적셔서 입을 덮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침을 자꾸 뱉으면 입이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침을 뱉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그 밖에 편도 절제술 환자에게는 찬 유동식을 주시고 수술 부위 출혈과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는 얼음 칼날을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의사소통 살펴보시면 난청 환자 같은 경우는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가리지 않도록 의사소통 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고 이제 신호를 보내시는 거나 눈치를 신호하고 대화를 시작하시고 보청기 같은 경우는 출력은 낮게 하시고 입력은 크게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의사소통 하실 때 또박또박 이야기하셔야 되고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낮은 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시각장애 환자인 경우는 정면을 보고 이야기하시고 지시대명사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환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표현하시고 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촉각을 이용해서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경우는 만져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고 먼저 말을 걸고 악수를 청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환자가 보행하실 때는 간호조무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환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도 시각장애인 할 때 자세로 중요하실 수 있죠.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관심을 갖고 인격적 대우를 하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시고 한 번에 한 가지씩을 이야기해 주시고 치매 환자와 논쟁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다음에 치료적 의사소통,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있는데 치료적 의사소통에는 종류가 되게 많죠. 개방형 질문하기, 개방형 질문하기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셨나요?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죠.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잘 들어주시는 것도 치료적 의사소통이라고 보실 수 있죠. 관찰한 느낌 표현하기는 그런 경우에 불안하셨군요. 지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관찰한 느낌을 표현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죠. 평가를 격려하는 거는 입원할 때 어떤 느낌인지 어떠셨나요?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렇게 환자가 감정 표현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영이 있어요.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말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몹시 싫으신 모양이군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촉진은 환자가 말한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생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탐색이 있어요. 의견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의혹 제기도 있고 확인하는 방법, 긍정적 강화,
침묵도 또 하나의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에 속하실 수가 있죠. 여기 치료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23년도 후반기에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지문을 좀 읽어보시고 이게 촉진이야, 이게 반영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비치류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폐쇄적 질문이나 거절, 조언, 안심, 지시, 설문하기, 비난하기 이런 것들이 다 비치류적 의사소통에 속하실 수 있겠어요. 투약에서는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죠. 바이아를 손바닥에 굴려서 사용하시고 주사로만 투약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강심제를 투약하실 때는 맥박을 측정해야 되죠. 헤파린은 피하 주사로 투약하시는데 문지르지 않도록 하시고, 몰피는 투여 전에 호흡을 측정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그 약을 거부할 때는 투약을 보류하고 그 이유를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고, 약을 투여할 때는 라벨을 3번 이상 확인을 하시고 덜어낸 것은 다시 넣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그 투약 전에 환자 이름은 개방형으로 질문하시고 팔찌 등록번호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고, 준비한 사람이 투약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니트로글리세린은 설화로 투약하죠. 물로 삼키지 않도록 하시고, 철분제는 치아에 착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대로 투약하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그 임의로 가루를 만들거나 조각을 내서 투약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국소 투약 같은 경우는 눈 안약을 투약하실 때는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 3분의 1 지점에다 점적을 하시고, 눈 안약 제제가 눈하고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비로간을 살짝 누르는 게 이제 전신적인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되실 수 있죠. 눈이나 귀의 세척 용액 같은 경우는 너무 차갑지 않게 37도씨로 유지하시고, 귀약을 점적한 후에는 2주를 눌러주실 수 있죠. 코에 삽입하실 때는 부비동형 사골이나 상비갑게 중앙선에 점적을 하시고 5에서 10분 정도 머리를 젖힌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직장은 투약하실 때 심슨 자세를 유지하시고 15에서 20분간 변이를 참도록 하는 거 필요하죠. 그 진약은 배뇨 후에 점적하시고 절석이 자세로 20분간 둔부를 올리고 누워있고 지세척을 미리 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투약별로 특징을 살펴보시면 경구 투약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경제적이죠. 그 투약하기 전에 손 씻기를 꼭 필요하시고, 근데 단점으로는 위장관계 자극이 생기실 수 있고, 이렇게 연화곤란인 사람들은 투약하기 좀 위험하실 수 있죠. 그리고 주사약제의 속도로 보시면 정맥주사가 효과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 근육주사, 피하주사, 마지막이 경구투약이 되실 수 있죠.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인슐린, 헤파린이 대표적이고, 인슐린은 복부에 흡수가 가장 빠르고 부위를 돌려가면서 주사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피하층 두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45도, 90도로 주사하시고 그 주사 부위를 문지르지 않도록 교육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피내 주사는 대부분 알레르기나 항생제 반응 검사 같이 검사 목적으로 투약을 많이 하실 수가 있죠. 항생제 반응 검사는 15분에서 20분 후에 판독하시고, 결핵 반응 검사는 48에서 72시간 후에 판독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BCG 접종 같은 경우 피내로 투약하실 수 있죠. 근육 주사는 자극성이 있는 약을 안전하게 깊이 주사하기 위해서 근육에다 투약하실 수가 있고, 성인 같은 경우는 삼각근이나 둔근을 많이 사용하고, 아동 유아인 경우에는 외측 강근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근육 주사를 할 때는 내관을 당겨봐서 혈관이 관통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피부는 꼭 알코올로 소독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근육주사 같은 경우는 통증 경감을 위해서 천천히 주입하시고, 주사 전에 냉유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주사 후에는 온유법을 적용하시면 통증이 경감되실 수 있겠어요. 정맥주사는 혈중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산염기 균형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부작용도 급속하게 나타나실 수 있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합병증으로 염증이라든지 침윤, 정맥염, 색전증, 과수화, 이제
물이 뭐 폐에 찼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죠. 임종간호 보시면 임종은 항상 단계가 있죠. 키블러로스의 5단계를 거치실 수 있는데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단계가 되시겠어요. 부정 단계에서는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시고 분노 단계는 적개감이 나타나는 시기라는 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께 알리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협상 단계에는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울 단계에서는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 수용할 때는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줄 태도로 갖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임종 시에는 시각이 먼저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청각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환각, 황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환하게 유지한다든지 환시를 일으키는 물건을 치워준다든지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임종 간호로는 독방을 쓰시되 혼자 있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방은 밝게 하시고 머리를 좀 올려서 얼굴에 부종이라든지 이런 거 완화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사후 처치로는 사후 간직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위치는 끼워주시고 둔부 밑에 패드, 항문이나 질 상처에는 솜으로 막아주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임종 중으로는 확대된 동공이라든지 부동, 반사가 소실되고 느리고 약한 맥박, 호흡에는 체이스트 호흡, 혈압이 하강되고 근긴장도도 상실되고 연동운동도 감소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호스피스가 있는데요. 호스피스의 목적은 항상 통증 경감과 신체 안위 증진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라든지 수명 연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대상자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를 포함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